안녕하세요, 순수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4단원 기계전기 기초이론입니다. 기계나 전기 쪽은 솔직히 전공자 아니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4단원은 다 찍고 앞에서 많이 맞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외워서 4단원에서도 문제를 많이 맞춰주신다고 생각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챕터는 총 6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은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 다음 시간엔 챕터 4만, 그 다음엔 챕터 5와 6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 승강기 재료의 역학적 성질에 관한 기초입니다. 승강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의 성질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은데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이 중심이 됩니다. 하중, 응력, 변형률, 탄성계수, 안전율, 힘, 강제 재료와 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중이라고 하면 딱 무게가 생각이 나잖아요.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 또는 무게가 바로 하중이 됩니다. 이 하중은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작용하는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분포 상태에 따라서 이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축 방향으로 누르는 압축 하중, 그리고 잡아당기는, 늘리는 인장 하중, 그리고 절단하도록 가하는 전단 하중이 있고요. 속도에 따라서 정하중과 동하중, 그리고 분포 상태에 따라 집중하중과 분포하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응력입니다.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빈출 키워드예요. 응력의 정의나 계산법, 단위 등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는 편입니다. 이 응력은 물체에 하중을 작용시켰을 때 물체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응력의 식은 단면적분의 하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분의 킬로그램 중이 됩니다. 응력의 종류도 하중의 종류와 비슷한데요. 인장응력, 압축응력, 전단응력, 그리고 최대 허용응력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형률입니다. 응력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변형률이란 변형된 양과 그리고 원래 치수의 비를 의미합니다. 변형 전 길이를 변형된 길이로 나눈 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변형률에는 가로 변형률, 세로 변형률, 전단, 최적 변형률이 있습니다. 간혹 이 항목들 중에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꼭꼭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탄성계수는 어떤 물질이 앞서 설명드렸던 응력을 받았을 때 생기는 변형률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탄성계수는 영계수라고도 하는데요. 영률, 탄성률이 클수록 더 짱짱하다, 뭔가 변형에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기 법칙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후기 법칙이란 물체에 힘을 가하여 변형시키는 경우 힘이 어떤 크기를 넘지 않는 한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변형률이 증가할 때 응력이 일정하게 비례하면서 증가하는 이 부분이 후크의 법칙 적용 구간입니다. 다음은 안전율. 승강기 보수관리에서 각 부분별 안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안전율은 외부 하중에 대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수직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허용 응력분의 파괴 강도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 힘은 물체에 작용했을 때 물체의 방향이나 속도, 형태 등을 변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 줄의 법칙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1줄이 몇 칼로리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1줄은 0.239칼로리입니다. 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봤을 때 1칼로리는 몇 줄인지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강제 재료와 빔입니다. 강제는 아변과 같은 것을 가공하여 만들어낸 강철을 의미하고요. 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H빔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승강기 기계실에서 보면 권산기를 받치고 있는 게 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빔의 특징인 지점 반력, 굽힘 모멘트, 전달력 등과 같은 특징들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중, 응력, 변형률 등과 같은 키워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문제를 짚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물체의 하중에 작용할 때 그 재료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을 내력이라고 하고 단위 면적당 내력의 크기를 응력이라고 하는데 이 응력을 나타내는 식은? 응력은 단면적분의 하중이라고 했었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응력의 단위는 단면적분의 하중이기 때문에 단면적 제곱센티미터 하중 킬로그램 중인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중 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외력이 증가하면 응력은 작아진다. 지금 응력과 단면적, 하중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식을 보시면 응력은 하중과는 비례하고 단면적과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단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하중이 증가하면 응력이 증가한다.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중 응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다음 그림은 기둥의 단면 모양이며 가해지는 하중과 힘의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해지는 하중이 같을 때 응력이 가장 크게 받으려면 단면적이 가장 작아야겠죠. 이 아래 보기에서 단면적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이 A를 대략 2라고 가정했을 때 원의 반지름은 1이 되잖아요. 원의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이 파이를 3.14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 원의 단면적은 약 3.14가 됩니다. 사각형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를 곱한 것이 단면적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 4가 단면적이 됩니다. 삼각형의 경우에도 단면적을 곱하는 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가 됩니다. 이번에 단면적을 계산할 때는 2대 1대 루트 3이라고 생각을 해서 밑변 2, 높이 루트 3이라고 했을 때 단면적은 루트 3이 됩니다. 보기에서 가장 단면적이 작은 것은 2번이 됩니다. 다음은 변형률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재료의 하중이 작용하면 재료를 구성하는 원자 사이에서 위치 변화가 일어나고 블라블라블라라고 했을 때 변형률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아까 변형률의 종류에는 가로, 세로, 전단, 최적이라고 했죠. 4번이 틀렸습니다. 높이 50mm의 둥근 봉이 압축 하중을 받아 0.004의 변형률이 생겼다고 하면 이 봉의 높이는 몇 mm인가? 변형률은 0.004, 그리고 변형 전 길이는 50mm. 계산을 해보면 이 변형된 길이의 값은 0.2가 됩니다. 원래 50mm의 둥근 봉이 압축 하중을 받아서 0.2mm만큼 변형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50 빼기 0.2인 49.8이 됩니다. 다음은 탄성계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빈칸 안에서 설명하는 법칙은 무엇인가? 물체에 힘을 가하여 변형시키는 경우 힘이 어떤 크기를 넘지 않는 한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한다는 법칙. 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 대한 법칙은 후크의 법칙이었죠. 지금은 되게 쉽게 풀 수 있겠지만 뒤에서 나오는 다른 법칙들이 많아서 문제 풀 때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응력과 변형률은 후크의 법칙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역률이 커지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역률, 탄성률이 클수록 더 짱짱하다, 더 변형에 강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형에 강하다는 것은 늘어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은 힘에 관한 문제입니다. 1줄은 몇 칼로리인가? 앞서 설명드렸을 때 1줄은 0.239 칼로리라고 했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챕터 2 승강기 주요 기계 요소별 구조와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키워드는 링크, 캠, 도르래, 기어, 베어링 총 5가지입니다. 먼저 링크는 막대 형상의 핀을 연결해서 이 한쪽으로 움직이면 다른 한쪽은 회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기구인데요. 보시면 슬라이더와 레버, 고정절, 크랭크로 구성이 됩니다. 이 부분 슬라이더는 미끄럼 운동을 하는 링크고 이 부분 레버는 요동 운동을 하는 링크입니다. 프레임은 고정절, 고정되어 있는 곳이고 크랭크는 회전 운동을 하는 링크가 됩니다. 각각 구성 요소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기 쉬우실 거예요. 캠은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 왕복 운동, 진동 등으로 변환하는 기구이고요. 그 종류로는 평면 캠과 입체 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르래는 우리가 승강기에서 쉬브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바퀴에 끈이나 체인을 걸어서 힘의 방향을 바꾸거나 힘의 크기를 줄이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 도르래의 종류에는 어떤 식으로 체인을 거느냐에 따라서 정활차, 그리고 동활차, 그리고 복활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활차에서 W는 P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W는 하중, 그리고 P는 들어올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정활차에서는 하중과 들어올리는 힘이 같아요.
이 추의 무게가 1N이라고 했을 때 그 들어올리는 힘도 똑같이 1N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활차의 경우에는 이 절반의 힘으로 그 하중을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 추의 무게가 2N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동활차에 걸리게 되면 1N과 1N으로 나눠지게 되고 정활차에 의해서 똑같이 1N으로 들어올리게 됩니다. P는 2분의 1W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동활차와 정활차를 조합한 조합이 복활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은 힘으로 큰 하중을 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의 무게가 8N이라고 했을 때 동활차에 의해서 4N과 4N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한 번 동활차에 의해 2N으로 나눠지고 또 한 번 동활차에 의해 1N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P는 8분의 1W가 되겠죠. 계산하는 식은 P는 2의 n승분의 1W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n은 동활차의 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관련해서 계산하는 식이 간혹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어입니다. 기어에서 이 치차는 구동장치에 사용하는 이 일을 갖는 기계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어는 그 둘 또는 그 이상의 축간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되는데 그 특징으로는 동력 또는 회전 운동의 전달이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마찰로 인한 동력의 손실이 적다는 것, 구조가 간단하다는 것, 내구성이 좋아서 수명이 길다는 것이 있습니다. 각 부분별 명칭도 한 번씩 눈으로 익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어에서는 기어의 언더컷과 백래시에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더컷의 경우에는 이 이의 수가 적을 때 이의 간섭에 의해서 이 뿌리가 깎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백래시는 기어가 맞물렸을 때 그 치면 사이에 생기는 틈을 의미하는데요. 이 백래시는 마모에 의해서 생기고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치면 사이에 생기는 그 틈이 너무 적으면 면끼리 마찰이 너무 커지게 되고 이 틈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 기어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서 파손되기 쉽다고 합니다. 다음은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은 회전하는 축을 지지하고 원활한 회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회전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어링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구름 베어링과 미끄럼 베어링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은 볼이나 롤러를 베어링의 접촉면 사이에 넣은 것인데요. 장점으로는 마찰이 적다는 거, 빠르다는 거, 보수와 점검이 쉽다는 것이 있고 그 대신에 가격이 비싸고 충격이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 됩니다. 미끄럼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충격이 강한 대신에 마찰이 크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저속이고 윤활유의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그림과 같은 활차 장치로 옳은 설명은 앞서 도르래를 설명드릴 때 이런 식으로 생긴 활차 장치를 뭐라고 했었죠? 네, 이 부분 동활차, 이 부분 정활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힘으로 이 하중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얘가 2N이라고 하면 각각 1N씩 걸리고 실제로 필요한 힘도 1N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W는 2P라는 것이 P는 2분의 1W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복활차에서 하중인 W인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 필요한 힘 P는 단 N은 동활차의 수이다. P는 2의 n승분의 1W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기어의 언더컷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의 간섭 현상이다. 2번 접촉 면적이 넓어진다. 3번 원활한 회전이 어렵다. 4번 압력각을 크게 하여 방지한다. 접촉 면적을 감소시키는 게 언더컷이라고 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한 쌍의 기어를 맞물렸을 때 치면 사이에 생기는 틈새를 무엇이라 하는가? 틈새는 백래시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 회전하는 축을 지지하고 원활한 회전을 유지하도록 하며 축에 작용하는 하중 및 축의 자중에 의한 마찰 저항을 가능한 적게 하도록 하는 기계 요소는 회전하는 축을 지지, 원활한 회전을 유지. 정답은 베어링입니다. 구름 베어링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구름 베어링은 가격이 비싸고 충격에 약하고 그리고 소음이 크다고 했죠. 답은 4번입니다. 충격에 강한 건 구름 베어링이 아니라 미끄럼 베어링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챕터 3 승강기 요소 측정 및 시험입니다. 여기서는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어떤 요소를 측정할 때 어떤 측정 기기가 사용이 되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기계 요소와 전기 요소를 측정하는 기기들이 다 다릅니다.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는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가 있고 각도를 측정하는 것에는 사인바와 분도기가 있습니다. 평면을 측정하는 데에는 직각자나 정반 등이 사용이 됩니다. 전기 요소를 측정할 때는 전압을 측정한다면 전압계, 볼트미터를 사용하게 되고 전류를 측정한다면 전류계, 암미터를 사용합니다.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건 절연저항계, 매거가 되고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건 접지저항 측정기인 어스 테스터를 사용합니다. 시험 문제에 각각의 요소와 각각 측정하는 기기들을 섞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각각 어떤 요소를 어떤 기기가 측정을 하게 되는가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길이를 측정하는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어떤 물체의 내경과 외경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이 부분이 조가 되고 이 부분이 쇠부리입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눈금이 아들자가 되고 이쪽에 보이시는 눈금이 어미자가 됩니다. 이 조 부분을 통해서 물체의 외경을 측정을 하게 되고 이쪽 쇠부리를 통해서 물체의 내경을 측정하게 됩니다. 1단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로프의 치수를 잴 때 이런 식으로 원의 외접을 측정하는 것이 올바른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혹 버니어 캘리퍼스의 눈금을 읽는 방법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아들자의 눈금 0에 인접하는 어미자의 눈금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이 정확하게 겹치는 곳에 아들자의 눈금을 읽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1번에 있는 어미자의 눈금과 2번에서 확인한 아들자의 눈금을 더한 것이 그 측정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보면 먼저 어미자의 눈금을 확인해 보면 아들자의 눈금 0에 인접하는 어미자의 눈금 71, 2, 3, 73이 되고요.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 아들자의 눈금 0이 됩니다. 측정값은 73이 됩니다. 두 번째 샘플을 보면 아들자의 눈금 0에 인접하는 어미자의 눈금을 읽어보면 여기도 똑같이 71, 2, 3, 73이 되고요.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아들자의 눈금은 5가 됩니다. 73과 0.5를 더한 73.5가 측정치가 됩니다. 세 번째 샘플을 보면 먼저 아들자의 눈금 0에 인접하는 어미자의 눈금 여기도 73이 되고요.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 이쪽 0.5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치는 73.55가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음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는 물체의 외경, 내경, 깊이, 두께 등을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인데요. 버니어 캘리퍼스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곳에 측정물을 끼우면 이 슬리브와 심블이 돌아가면서 값을 재주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마이크로미터를 측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아들자와 어미자의 값을 합친 것처럼 이것도 슬리브 측과 심블 측의 값을 재서 더해주면 됩니다. 먼저 값을 잴 때는 슬리브를 먼저 읽어주는데 5, 6, 7 그리고 한 칸이 더 앞에 나와 있으니까 7.5가 됩니다. 슬리브는 7.5mm가 되고 심블의 경우에는 그 슬리브 측과 일정하게 되는 이 부분을 읽어주면 되는데 0.353637이 됩니다. 0.37 이 두 값을 더해줬을 때 7.87mm가 측정이 됩니다. 두 번째 샘플을 보면
먼저 슬리브의 값을 읽어줬을 때 5, 6, 7이 되죠. 이 앞에 선이 하나가 더 보이지 않기 때문에 7.5가 아니라 7이 맞습니다. 슬리브의 값은 7mm, 심블의 값은 0.35, 36, 37, 0.37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7.37이 됩니다. 어때요? 좀 계산하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은 문제입니다. 요소와 측정하는 기구의 연결로 틀린 것은 1번 길이 버니어 캘리퍼스 맞죠? 2번 전압 볼트미터 맞습니다. 3번 전류 암미터 맞고요. 4번 접지저항. 접지저항은 매거가 아니라 어스테스터라고 했습니다. 매거는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특정 기기입니다. 정답은 4번. 기계 부품 측정 시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앞서 각도를 측정할 때는 사인바나 분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답은 1번. 그림은 마이크로미터로 어떤 치수를 측정한 것이다. 치수는 약 몇 밀리인가? 먼저 슬리브 측의 값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심블 측의 값을 읽어줄게요. 슬리브는 5, 6, 7.5, 7.5가 되고 심블 측의 값은 0.35가 됩니다. 이 두 값을 더해 주었을 때 7.85라는 값이 나오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기계 전기라고 해서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챕터 1, 2, 3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부하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출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챕터 4 승강기 동력원의 기초 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